안녕하세요. 이렇다 10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유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유입니다. 핀란드 갔다 오셨죠? 네, 핀란드 잘 다녀왔습니다. 뭐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갔지만 또 우리 아이유님은 또 발표하러 가셨으니까 네. 발표는 어땠어요? 저는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그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질문이나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네,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주제잖아요. 그렇게 연구된 적이 별로 없죠, 사실. 네, 그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꽤 많이 왔고요. 그러니까 강연이나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음. 질문과 코멘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발표가 훌륭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옆에 이분도 갔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희쌤. 네, 지금 제가 네. 저는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다 벌써 핀란드 갔다 온 다음에. 예, 제가 네. 오랜만인 거죠. 네, 마누라님이 뭐 바쁘셔갖고 이거 뭐 이렇다 이게 잘 안 나오시는데 예. 뭐가 이렇게 바쁘셔? 저요? 네. 제가 사실 네. 지금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치개혁 공동행동. 예,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네.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10월 11월이 골든 타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2020년도 총선은 그냥 현행 제도대로 그냥 치러지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요즘 급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대의 기관이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청년 문제들 되게 심각한데 우리나라 국회는 2030 국회의원이 몇 %? 정도 있을까요? 2030. 2030. 네네네. 하하. 굉장히 적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한 5% 정도 안 될까요? 5% 정도? 아이유님은 더 적을 것 같다. 3%. 3%? 1%요. 1%. 소데스까? 그리고 헌또이 데스까? 소데스. 아. 그래가지고 청년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또 네. 여성. 어. 우리가 뭐 여성 할당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네. 여성 국회의원은 몇 %일까요? 여성 국회의원. 네. 자, 아주 보수적으로 통계 잡아보시죠. 0.5%. 그건 좀 말도 안 아니야? 되죠. 비례가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나경원도 있고 이현주도 있고 꽤 있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 네. 국회 그 의원 숫자에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15? 7%. 7%?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냥 17% 정도 17%. 되는데 우리가 사실 50% 정도 돼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여성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성들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도 또 하나 대표 마지막 못하고. 질문. 네.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몇 억일까요? 평균 재산. 평균 재산이요. 평균이면 막 없는 올라가지. 분들도 많죠. 올라가지. 어. 왜냐하면 막 300억, 400억 대략짜리 있으니까 한 37억. 37억. 저는 25억. 맞추면 뭐 주는 거야 근데? 그러네. 드릴 게 없네. 40억이에요. 거의 맞췄어. 맞추셨네요. 이야. 근데 그 맞추는 것을 나 어떻게 맞췄지 이거?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서민들이 40억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30억짜리 그 예.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500만 원밖에 안 내는 거군요. 그럼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절대 올리질 않는구나. 우리 서민을 대변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국회 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표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되니까 네. 득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그러니까요.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원내 정당 중에서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세 개 정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 올해 하반기에 네. 기필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제일 의석이 많은 두 당이 아직 네, 협약을 그렇습니다. 안 했군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자한당을 압박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좀 애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추석 맞아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주요 논의 과제로 네. 이슈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있었었잖아요. 비례대표제가.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의원 중에 자신들의 당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놀랍지 않죠.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어요 혹시? 못 봤는데요. 그 재밌는 게 네,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무총리는 그때 노무현 당시- 정부
때 총리했죠. 네네. 그렇죠? 제1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뭐 음. 하셨죠? 그때 뭐 대표하셨나? 뭐 그런 거 하셨죠. 지금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구죠? 지금 저기잖아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 네, 이해찬 대표 대표잖아요. 총리다. 예. 거꾸로 했다. 국무총리가 아니고 그때 국무총리를 하셨고 지금이 이제 대표가 네. 되신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 당은 지금 대표가 없죠. 비대위원장이죠. 네네. 김병준 씨. 네네. 네, 역시 참여정부에서 네네. 일을 하셨고 정책실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당이 민주평화당이죠. 네네. 네,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씨죠. 네네. 정동영 씨 거기서 열린우리당 당대표를 했고 그렇죠. 4당이 지금 민평당인가? 민평당이 바른미래당인가?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네. 3, 4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지금 또 열린우리당 때 손학규 손학규 대표. 네, 원내 부대표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 한때 참여정부에 다 같이 있었던 함께 예, 사람이죠. 그렇죠. 예정을 좀 살려서 네네. 연동형 대표를 같이 통과시키면 어떨까? 근데 고무적인 게 정동영 대표는 음. 아주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음.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협약식을 했고요. 그 지금 민주당 자한당 남았습니다. 빨리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들. 네. 길게 본의 아니게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절박한 시기여서 이야기를 길게 꺼내봤고요. 제가 그런 활동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 좀 알고 싶으시면 이렇다에 네. 우리 하승수 정치개혁 공동행동 하고 계신 네. 하승수 네. 대표가 나오셔서 직접 한 방송이 있습니다. 쭉 앞으로 돌아가셔갖고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이유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소득 불평등 통계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예전에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논란은 한 6월 초에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 2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확대되어가지고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었죠. 그래서 황수경 선생님에서 강신욱 선생님으로 이제 교체가 됐고 그래서 이를 둘러싼 논란,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통계청장 교체된 게 소득 불평등 통계 자료 때문에 교체된 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줄로서 그것도 논란이죠. 네, 논란이 예. 이게 되게 매우 시사적인 이슈인데 이제 음.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먼저 통계청 발표 핵심 논란에 대해서 아유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네. 먼저 그 2018년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분기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 5분위 배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이제 5.95배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년 전에는 5.35배였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로 치면은 0.60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3년 집계 이후로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1분위가 이제 하위 20%고 2분위는 네. 20%부터 40% 사이에 있는 집단이 되겠는데요. 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13.3%와 2.9%가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전체 가구가 아닌 이제 가구주가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만 따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근로소득만을 봤을 때는 원래 그 2018년 1사분기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분기에 그 1분위에서 이제 0.6%, 2분위에는 0.9%, 3분위는 5.3%, 4분위는 8.9%, 5분위는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 그 분위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증가율도 훨씬 높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점점 불평등해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보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아이유님이 말했던 1사분기 통계를 보면 네. 근로소득이 그래도 다 오르긴 올랐잖아. 오르긴, 네. 오른 폭이 이제 폭이 5분위, 다르니까. 5분위 상위 20% 훨씬 많이 올랐고 네. 1분위가 좀 적게 올랐죠. 네. 근데 이게 더 논란이 커진 게 2분기는 그보다 더해요. 어떻게 그래요? 더하냐? 2분기 이제 2사분기죠. 2사분기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7년 2사분기에 비해서 4.2% 늘었어요. 그럼 뭐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죠. 평균 소득은 늘었다. 평균 소득이 늘었다. 예. 실질 기준으로는 2.7%가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좋은데 여기 이제 골고루 다 올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평균은 항상 보면은. 함정이죠. 예. 근데 소득 5분위별을 보니까
5분위, 즉 최상위 20%는 경상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12.4% 증가했더라. 아까 1분기하고 좀 비슷하죠. 근로소득은 12.9%, 네. 사업소득은 8.8% 증가해서 도합 합치면 평균 12.4% 증가했다는데 네. 하위 그렇다면. 20%, 네. 1분위는 전년 동분기 대비 3.7% 감소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감소했다고요? 아예. 그래서 뭐야, 이게? 근로소득은 아예 15.9% 감소, 사업소득도 21.0% 감소하는. 그러니까 오. 심각한 감소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너희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네. 결국 소득 불평등은 더 커지지 네네. 않았냐라고 이제 자한당과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갑자기 날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보수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들이다 이렇게 맹공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식의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거죠. 이 통계만 보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결과만 보면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아유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올린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꼭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숨어 있나요? 아, 네. 그 어떻게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통계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 2015년에 했고 또 2020년에 할 예정입니다. 막 전수조사 하잖아요. 네, 찾아다니면서. 네, 네. 이것은 우리 전국을 다 커버를 하는 것이죠. 네. 전수조사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계 조사는 표본 조사입니다. 그렇겠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네, 조사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네. 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을 이제 표집이라고 하는데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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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표본 조사도 이제 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특정 시점만을 딱 잘라서 이렇게 특정 시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우리가 횡단면 조사라고 합니다. 횡단면 조사. 네. 딱 잘라서. 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여러 네. 시점에 걸쳐서 조사한 것, 그러니까 시계열 조사가 되겠죠. 네. 이것을 종단면 조사라고 쭉 합니다. 따라 내려오면서. 네. 그런데 이제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패널 조사는 횡단면 조사와 종단면 조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대상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조사 유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고. 동일한 사람을 쭉 관찰하면서도 한 시점을 쭉 잘라갖고 이렇게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계열적인 조사, 종단면? 종단면적 네. 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과 이제 그에 동시에 같은 대상을 계속 조사를 하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데도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패널 조사의 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수십여 개의 패널 조사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 패널 조사가 있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하는 재정 패널 조사,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복지 패널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통계학과가 인기가 있구나. 네. 아이, 참 수요가 많네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제해야 할 변수들, 그것을 묻는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구주냐 아니냐, 그다음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 수준이나 연령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숫자에 속지 마라는 의미의 책이었었어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이 이 통계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장난. 통계 조사라는 게 뭐 연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
어떤 그렇죠. 뭐 계산. 지향 계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관심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 기관과 연구자의 연구 관심에 따라서 문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패널의 이름에서도 무엇에 좀 더 방점을 찍는지를 쉽게 그렇죠. 예상할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노동 패널은 노동 문제에 좀 더 문항이 많겠고요. 네, 네. 재정은 또 그렇고 복지도 딱 예상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국민 노후 보장 뭐 패널이다 그러면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을 또 얼마나 받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네. 그것과 관련된 그 노인 서비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표본의 구성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한국 복지 패널 조사는 이제 아무래도 빈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표본을 처음 뽑을 때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 표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보다 더 네, 많이 네, 네.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패널 조사들이 현재 사회의 모집단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되겠죠. 그것을 대표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통계청 발표한 그 가계 동향 조사 있잖아요. 네. 이 조사에서 표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 동향 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뭐 패널 조사 그리고 다양한 다른 표본 조사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어떤 특성들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가계 동향 조사도 그렇고 가계 금융 복지 조사도 그렇고 현재 사회의 모집단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제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계 동향 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이고요. 그래서 응답 가구의 소득과 지출, 각종 급여의 수급 정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모습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 그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를 하면은 응답하기 싫어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이제 패널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패널 조사에서 이제 표본 탈락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응답을 했다가 중간에 빠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기 싫어서. 조사 대상자들이 떡을 좀 많이 연속적으로 집어먹을까. 네, 계속 이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트리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실 많은 패널 조사들은 그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신기할세. 네,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했을 때는 또 추가로 조사 대상자들을 신규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패널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패널 조사에서는 이런 그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특성 이것을 가지는데요. 근데 가계 동향 조사는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진위 계수라든지 5분위 배율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이게 가계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 표본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소득 분포, 소득 분배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하는 조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되게 많은 면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구 비율도 변하고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면에서 다른 그 패널 조사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가계 동향 조사는 매년 조사 대상의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패널 조사에서 있는 표본 탈락 문제랑은 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계속 변하니까 매달 조사 대상의 36분의 1을 순차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 대상이 되면은 네. 3년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되는데 매월 이제 조사 대상의 36분의 1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매년 조사 대상의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변경을 시키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연동 표본을 적용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본에서 탈락되거나 추가되는 가구의 규모가 상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조사 대상 표본 가구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지속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2016년까지는 기존 시계열과 동일하게 표본은 매월 36분의 1, 매년 3분의 1씩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좀 모집단의 특성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한계도 있긴 하지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유님이 네. 이렇게 길게 표본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가계동향 조사 관련해 가지고 네. 뭔가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드네요. 어때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네.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네. 이번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신규 표본을 대규모로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군요. 이제 배경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그 표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발적 탈락도 있는데 실은 그 매년 매년 이렇게 교체되는 어떤 이런 탈락자들도 있는 거였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전자의 전자의 이슈를 자발- 말씀드리는 예. 것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가계동향조사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점점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대표하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었고 그래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을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표본 수가 지난해에 5,500가구로 이렇게 축소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계가 되살아나면서 네. 원래 8,000가구로 표본 수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신규 표본을 대규모로 증가하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된 일련의, 거네요. 예.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 근데 신규 숫자가 확 늘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신규로 네. 대규모로 이제 표본이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신규 표본이 기존에 있었던 연속 표본과 만약에 특성이 많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발생했던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 표본 증가 이전과 이후의 단순 비교는 사실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이 표본이 다른데 표본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걸 이전과 이후로 단순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당하고 야당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본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유님. 아, 네. 그 먼저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지난 8월 16일에 그 소득 분배 현황과 정책 대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님의 발표와 그다음에 당시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위원이셨던 이제 강신욱 박사님, 현재는 통계청장님이시죠. 예, 발표문 등을 주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민기 선생님 발표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홍민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2017년 1사분기부터 2018년 1사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것인데요. 조사 모집단의 변화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의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와 2017년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는 2010년 인구 총조사와 아파트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한 반면에 2018년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는 2015년 인구 총조사를 조사 모집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구가 빠졌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네. 5년 인구총조사도 다른 해외를 적용하고 있네요. 해도 네. 너무 다르잖아요. 2010년, 이것이 2015년이요. 예.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변하니까 그것을 네, 반영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잡고 있는 조사 모집단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17년에는 부분이 변경 있습니다. 안 하고 18년에 변경을 했네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네. 네. 그래서 보시면 2016년에서 2017년 요 1년 사이의 변화도 있고 2017년과 2018년 요 1년 사이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사 방식상의 변화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2016년까지의 조사에서는 가계부 기장 36개월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가계부 1개월 플러스 조사표 응답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차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집단만 아. 변화한 게 아니라 조사 방식도 이렇게 크게 다른 방식으로. 야, 36개월 쓰는 게 쉽진 않긴 하죠. 근데 1개월 쓰고 대답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정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 정확도가 같은데요. 좀 떨어질 수 네. 있겠다. 네, 그것이 이제 뭐 고소득층의 그 소득
이제 과소 보고하고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면접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뭐 네. 얘기들도 있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수도 변화하게 됐는데요. 2016년까지 조사에서의 표본 수는 6,956이었고 2017년 조사에서의 표본 수는 4,145로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조사에서의 표본 수는 6,610으로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교체의 변화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가계 동향 조사 표본의 변화를 살펴본다면은 2016년 표본 6,956개 중에서 2,621개의 표본이 2017년에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요. 2017년에는 1,524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145개의 표본이 됐고요. 2017년 표본 가운데 2,703개가 2018년에 유지되게 되고 그래서 2018년에 또 3,907개의 표본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데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표본은 2,703개인데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크죠. 3,907개가 되면서 그래서 신규 표본이 전체 표본의 이제 56.8%나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6,610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민기 선생님 발표대로라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조사 모집단도 변화했고 뭐 조사 방식, 표본 수, 뭐 표본 교체 뭐 등등의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다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인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속성 원칙이라고 처음 아까 아이님이 얘기할 때 네네. 매년 표본의 3분의 1을 교체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야지 연속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확보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60몇 프로요? 68.3%? 56.8%. 네. 네. 6,610개 중에서 2018년 네. 그 중에서 신규 표본이 3,907개니까 60%가 훌쩍 넘어버리니까 3분의 1의 2배가 넘는 거지. 그러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18년 자료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16년, 17년과 과연 비교하는 게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하는 이제 통계학적인 기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 분위별로도 표본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016년과 2017년 요때 표본의 특징을 보면은 소득이 낮을수록 이제 표본 유지율도 높고 추가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경향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유지 표본과 추가 표본의 비중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연속성이 유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이제 1인 가구를 포함한 추가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만 추가 표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문제가 크네요. 왜 그랬을까? 1분위에서 추가 표본의 비중은 71.8%인데요. 다른 분위에서의 예. 비중은 평균이 59.2%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자면 표본 추가 시에 소득이 매우 낮은 1분위 가구가 많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7, 8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추가 표본의 비중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주의 인적 특성별로 2018년 추가 표본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20, 30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추가 표본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한 분위에서만 이렇게 그 추가 표본의 비중이 높은 거를 보면 이게 예. 골고루 높은 게 아니잖아요. 12.6%나 더 높아요. 1분위가. 그러니까 1분위에서만 이렇게 네. 높은 거를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정부 물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 통계청에서. 네. 아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조사 설계할 때 그 설계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제 조사 설계의 결과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났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소득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조사 설계가 좀 있었던 얘기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적은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그거. 그래서 네. 이제 최상위 소득자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조사는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보다 과소 소득 당연하겠죠. 보고를 하는 문제. 당연하겠죠. 이것이 네.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고
있었고 사실은 뭐 김낙연 교수님의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계 동향 조사의 진위 계수가 사실 우리 사회 현재 진위 계수보다 훨씬 낮게 그렇죠. 네.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연구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엉뚱하게도 고소득 가구 대신에 저소득 가구를 더 많이 포함을 시켰고 이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인가 이것은 의문스럽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만약에 이제 조사 설계에서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제 미리 자료 발표 시에 적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 설명을 안 했군요. 안 하고 발표할 때 불충분한, 네. 안 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뭐 이런 뭔가 식으로. 스멜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층의 1, 2인 가구가 표본에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1, 4분기 그 통계 자료 요게 이제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 자료인 분기 통계를 둘러싸고 좀 과한 해석과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단순 비교하기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소득 분배 추세 변화에는 뭐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득 변화 통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민기 선생님 발표는 주로 표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네요. 네네. 그럼 그 다음으로 현 통계청장이신 강신옥 선생님의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강신욱 선생님도 홍민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2017년 1, 4분기부터 이제 2018년 1, 4분기 요 자료를 이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1분위의 소득은 감소했는데 5분위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온 소득 격차 확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존 통계 방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일관되게 새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통계 방법상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통계청에서 분석하고 발표한 방법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대상으로 보자면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의 비농어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가가 아닌 네, 농어가는 농민 제외가 뭐 되고 가구가 아닌? 있고요. 그리고 총소득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시장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총소득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처분 소득은 통상적인 정의는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뺀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통계청의 분석과 발표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 자체가 이제 다르고 정의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신욱 선생님은 1인 가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을 하고 있고 통상적인 가처분 소득 정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구 균등화 지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보통은 뭐 이렇다 해서도 여러 번 다뤘다시피 그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 2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화하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통계청의 자료를 새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이유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영역이라 나중에 방송을 들으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뭐 찾아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쫓아가기가 좀 버거우실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강신욱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이라는 게 좀 현 통계청장인데 강신욱 청장 같은 경우에 아예 자료를 새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좀 다르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결과는 전부 이제 강신욱 박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을 조정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2018년 1, 4분
1사분기를 이제 2017년 1사분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주 연령대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 모집단의 변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50대는 좀 과소대표가 되고 있고요. 60대 네네. 이상은 과다대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2018년 1분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0대가 좀 급감하고 50대 이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구주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분기에는 무직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요. 임시직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직 비중의 증가와 임시 노동자 비중의 감소 등은 뭐 노인 가구, 비노인 가구 뭐 이것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분위로 국한하면은 정반대로 비노인 가구주의 경우에는 이제 무직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 노동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원 수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그 1분위 1, 2인 가구의 비중이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높다. 네, 그리고 가구 유형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1분위 내에서 이 유형의 가구 비중은 약 3분의 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원 수와 취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1분위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1.9명에서 1.8명으로 좀 줄었네요. 네, 취업자 비율은 23.8%에서 16.6%로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 네, 가구주 취업률은 32.9%에서 21.2%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노인 가구주를 이제 로 제한을 해서 노동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네, 비노인 가구주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는데 1분위의 감소율이 전체 계층의 감소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분위 노동자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유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분위, 그러니까 즉 하위 20%에 있어서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및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 취업자 비율도 줄고 있고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아유님 말씀을 이게 차분히 듣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최저임금 정책의 부정적 결과나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만으로는 설명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령층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한편에 있고 또 1인 가구 증가. 요새 이제 1인 세대주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네. 이런 가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게 뭔가 노동시장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하고 다 결합이 돼서 이 소득 계층별 구성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 유배우자 비율,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등이 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신욱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1분위 대책에서 노인 가구 소득 보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빈곤이나 불평등 이런 요인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 제도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다면적으로 확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기, 강신욱 두 분의 최근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 동향 조사의 뭐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